트럼프 행정부는 의도된 고용 침체를 유도하는 것이고, 이게 연준 위원들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짜여진 각본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내려집니다. 미국도 안 여쭤볼 수 없죠. 이번 주제는 이제 트럼프의 의도인데, 자, 미국 금리 인하가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어쨌든 FOMC가 언제 있죠? 10월에 있습니다. 네. 10월 말에. 10월 말에 있죠. 이번 주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 이번에 하나요, 안 하나요? 그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하나요? 10월 이제 30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금리 인하는 당연히 있고요.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99.5%로 보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금리 인하 경과, 할 건지 안 할 건지. 향후 얼마나 강한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추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양적 긴축 종료 사이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 인상도 단행했었지만 양적 긴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양적 긴축도 종료를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둘 다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 함은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의 전환, 이게 긴축 사이클을 종료하는 것이고, 양적 긴축에서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이런 통화 정책 기조 전환, 그러니까 둘 다 유동성 공급을 이제 늘려나가는 유동성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10월부터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도 있겠고, 파월의 메시지를 통해서 양적 긴축 종료 사이클과 특히 2026년 이제 얼마 안 남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를 생각해 봤을 임기 때, 끝나잖아요. 네, 5월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러면 임기를 얼마 안 남겨놓고 차기 연준 의장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으시다시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충성심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다 금리 인하 쪽 한다는 방향이죠. 예를 들어 스티븐 마이런 같은 경우는 이미 9월 FOMC 회의 때부터 빅컷이 적절하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이미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받은 연준 위원들, 예를 들어서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립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조금 더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야 내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할 차기 연준 의장을 선임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5월부터는 적극적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노력해 나가겠죠. 그러면 아마도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도 적극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양적 완화는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규모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유동성 공급을 추진했었던 그런 것들도 역시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의도예요. 다 모든 게 의도입니다.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해야만, 쉽게 말하면 3억 5천만 유권자들한테 초콜릿 사주는 거예요. 중간선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26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때 공화당의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지금 공화당이 현재로선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어쨌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모로. 그래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총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나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역시 양적 완화까지, 양적 긴축 종료 사이클은 파월 연준 의장 임기 기간 동안 마무리하고 양적 완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동성 장세 좀 어떻게 이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동성 장세가 종료되는 시그널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유동성 장세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플레를 촉발하지 않도록 갖가지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고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를 일부러 양산하는 거예요. 나름의.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뭐 경기 침체나 아니면 경제 위기나 이런 식으로 내몰려서는 안 돼요. 경제 위기 오고 뭐 경기가 심각한 위기 오거나 이런 식으로 내몰리면 당연히 표에도 안 좋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한 수준의 실업자를 양산해야 돼요. 그럼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의도된 것인데 첫 번째는요, 관세 정책이에요. 그럼 관세를 끌어올리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관세를 누가 낼까요? 결국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관세를 누가 내나요? 미국의 수입업자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관세를 수입업자가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마진율이 축소되겠죠. 그 마진율이 축소되면 특히 그 수입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일부 전가가 돼요. 결과적으로 일부 전가를 받은 유통업자들이 마진율이 축소된 만큼 고용을 해고합니다. 그래서 뭐 식료품 업계라든가 운송업자 이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운송업계 이쪽을 중심으로 고용이 많이 해고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마진율을 축소하고 실업자가 상당히 늘어요. 이런 부분은 의도된 거죠. 관세 정책을 통해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굉장히 재밌는데 역대 셧다운 기간이 가장 길었던 정부가 어딘지 아세요? 언젠지 아세요? 전 트럼프 1기입니다. 36일입니다. 근데 역시 지금 트럼프 2기 그것을 갱신할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원래 그렇게 자주 있는 건가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2번 연속한 거예요? 1기 때도 셧다운이 있었고 지금 2기 때 셧다운이 현재 있는 건데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셧다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셧다운을 트럼프 행정부는 다소 즐기고 있죠. 왜? 셧다운 기간 동안 당연히 무급휴직을 내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연방정부 공무원들한테 너 해고야. 무급휴직 내고 일 안 하고 있는 공무원들 다 해고야. 근데 통상적으로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무원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다면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통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공무원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정직. 예, 안정직이고 좀 약간 그냥 뭐 시기 질투하거나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을 대량 해고함으로써 내가 의인인 것처럼 표심을 얻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게 도지의 비용 효율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의 비용 효율화라는 정책도 공무원의 연방정부 공무원의 해고 절차 그것을 통해서 실업자를 또 양산해요. 이것도 역시 실업자 양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그리고 셧다운 기간 동안 일부러 대량으로 실업자를 양산해요. 무급휴직자를 해고하는 절차로. 자, 이런 실업자가 양산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민 정책인 거죠. 불법 이민자를 차단해요. 그래서 이민자들도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는데 불법 이민자를 차단함으로써 이민자들의 고용도 축소시켜요. 자, 이 세 단계가 다 뭐예요? 트럼프의 정책적인 고용 축소죠. 이게 다 뭐예요? 유도된 고용 축소예요. 다른 말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추가 취업자 증감을 축소시켜요. 이게 실업률이 상승하는 효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실업률이 마지막 발표된 실업률이 8월인데 8월 실업률이 4.3%예요. 근데 9월 실업률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10월에 발표돼야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발표되지 않았어요. 11월에 발표돼야 되는데 11월에 과연 9월 실업률과 10월 실업률이 발표될진 몰라요. 또 역시 셧다운 때문에 미지수예요. 발표돼야 알겠지만 실업률이 상승한다. 실업률도 어쨌든 상승하고 있고 취업자 증가 속도도 둔화되고 있고 어쨌든 고용노동시장은 현재 냉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고용노동시장이 냉각되면 물가 상승률은 어떨까요? 안정화되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안정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고용노동시장을 냉각시키고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안정화 장치인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위원들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독립성을 훼손시켜 가면서 금리 인하라는 압박도 취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조건이 안 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가 인플레가 다시 야기되면 그러면은 다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도에 가져가게 되면 중간 선거에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인플레가 다시 촉발되지 않도록 압력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물가 상승 압력을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적정하게
고용의 냉각 상태, 적정하게 물가 상승 압력을 막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원유 공급량을 계속 늘리죠. 그리고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에게 계속 압박을 취하고 지경학적으로도 계속 제스처를 취하면서 네. 원유 공급량을 늘리도록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이번 주에도 또 회의가 있는데 계속 증산하도록 압력을 취하죠. 그래서 원유 가격을 안정화시키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장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계속 고민함으로써 고용은 추가적으로 냉각시키고 인플레는 잡는 수단들을 계속 마련함으로써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세 정책이 반드시 인플레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관세로 인해서 관세가 부과된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를 하방 압력을 주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의 냉각 압력을 또 주고도 있기 때문에 그게 우회적으로 인플레를 또 둔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반드시 인플레를 촉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의도된 고용 침체를 유도하는 것이고 이게 연준 위원들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너무 제가 미국 우호적인 친미적인 해석까지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친미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정책 기조를 보면 거의 의도된 판단이라는 해석이 들 만큼 그 정도로 해석이 내려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트럼프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짜여진 각본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유동성 공급이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진다고 해주셨는데 중간선거가 내년 2026년 뭐 11월쯤에 있다면 중간선거 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올린 자산시장을 굳이 꺾진 않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막 다 올려놨는데 꺾이면 사람들이 민심이 떠날 거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선거 직전에 떨어지면 네. 선거에 어떨까요? 안 좋겠죠. 안 좋겠죠. 네. 주가가 떨어지면 안 좋겠죠.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대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의지는 그 자산 가치를 올려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2.0서를 내면서 네. 제가 나머지 저자들 그때 오태민 교수님과 박정호 교수와 박세익 대표님을 설득시키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이든 정권이 유지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인플레를 용인했다. 41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이다. 그 41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은 실질 임금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준다. 그 실질 임금을 떨어뜨리고 그 실질 임금을 떨어뜨린과 동시에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자 상환 부담 을 준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자산 가치마저 떨어뜨린다. 3중으로 가난하게 만들었다. 22, 23, 24.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3년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한 나라에서 그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 네. 그래서 트럼프를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켜서 트럼프 2.0서를 준비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반대로 디베이스먼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내가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러면 자산 가치를 올려놔야겠네. 금을 들고 있는 국민이든 주식을 들고 있는 국민이든 집을 들고 있는 국민이든 좋아하겠죠. 다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겠네. 그러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유동성을 공급해서 돈의 가치만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하는 것이다. 그런 행보인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약달러 유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자산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야만 트럼프 행정부의 면이 섭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뭡니까? 떠오르는 정책 한마디로 관세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세 정책이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달러를 만들어야만 해요. 한번 이 자료 보세요. 트럼프 1기 동안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그때도 도입했었는데 그때 달러도 강세 기조를 만들었었어요.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었고요. 근데 재밌게도 트럼프 2기 때는 달러 가치가 약세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18년 당시에 관세를 끌어올리는 동안 특히 중국이 이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렸지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관세의 영향을 무마시켰어요. 상쇄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영향이 하나도 없었어요. 효과를 피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의 경험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관세를 올렸을 때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도록 일본의 수출품 가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 가격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수출품 가격,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수출품 가격은 유지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니까 자동차 수출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관세가 부과된 만큼 자동차 수출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미국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미국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는 게 유리해지는구나 그렇죠.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약달러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때 강달러화가 됐다면 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기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강달러화가 동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 네. 입장에서는 굳이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었어. 무마시켰단 말이에요. 관세율이 올라가는 만큼 강달러화가 야기됐기 때문에 관세를 무마시켰었는데 네. 지금은 약달러화를 일부러 미국이 유도했기 때문에 관세 전쟁과 환율 전쟁을 같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세계 많은 국가가 수출품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했고, 다른 말로 수출품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미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또 바꿔 얘기하면 수출 기업들이 네. 미국으로 제조 기업을 옮겨야 되는구나. 결국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기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관세 전쟁 더하기 환율 전쟁이 맞물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국가가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기는 게 맞구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도 유럽도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무역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제조 기지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제조 기지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다. 이제부터 뭐의 문제일까요? 가동률의 문제예요.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한국에도 공장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 가동할까의 문제인데, 이때부터는 환율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강달러다 그러면 한국에서 가동을 많이 하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유리한 거고요. 만약에 약달러다, 미국에서 생산 많이 하고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기지를 옮기는 데 성공했다면, 관세 전쟁으로 이제 미국에서 가동 많이 하고 미국에서 일자리 많이 양산하고 미국에서 생산 많이 하게 하려면, 그러면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야 결국 디베이스먼트 효과,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부자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소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국채를 많이 발행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국채 메이처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고, 또 유권자들한테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이 해주고, 초콜릿 사주고, 그리고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관세 전쟁도 성공했네, 이것저것 다 성공했네, 미국 경제 탄탄해지네, 여러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트럼프의 계획된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의지라고 한다면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한국 입장에서 좋든 싫든 이런 평가 말고, 그냥 트럼프는 어쨌든 본인이 계획한 의도대로 지금 잘 펼쳐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로선 그렇죠. 현재로서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많은 세계 주요국에서 여러 경제 주체들이, 기업이나 가게가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한다 라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미국 국채를 매입해 준다는 것은 미국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데 기여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준다,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만큼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 준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나 양적 긴축 종료나 또 SLR 규제 완화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적으로 약달러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의 신간 머니턴 2016 책과 함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남은 게 11월, 12월이잖아요, 올해는.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는 실물 경제의 흐름과 이 자본 시장의 흐름은 따로따로 흐르는구나, 따로따로 움직이는구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돈의 흐름이 자본 시장을 결정짓는구나.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전개되고 왜 돈의 흐름이 자본 시장을 결정짓는지를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가숙 교수님이었어요. 지금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